인천국제공항은 언제나 인파로 북적였다.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 중 상당수가 한국인이 아니어서 잠시 이곳이 한국인지 다른 나라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객들로 국제선 터미널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 인파 속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은 수많은 외국인 여성이었다. 자국의 남자가 부족한 나라의 여성들은 남편감을 찾기 위해 한 달 전부터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한국으로 온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오늘 우리의 주인공 역시 그런 국제 결혼을 반대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말이다. 하지만 한국 땅을 직접 밟은 후 그녀의 시각은 180도 바뀌었다. 여동생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던 그녀가 결국 이 땅을 자신의 새로운 고향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카티아 콜레스코입니다. 30살이고 벨라루스 민스크의 한 은행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죠. 사람들은 저를 너무 현실적이라고 말하는데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병약한 어머니와 어린 여동생을 돌봐야 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꿈 대신 책임을, 모험 대신 안정을 택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결정은 가족을 위한 것이었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민스크의 겨울은 늘 지독하게 길었습니다. 어느 퇴근 무렵 창밖을 보니 한방눈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동생 아리나의 영상 통화가 떴습니다. 동생의 환한 미소는 언제나 제게 큰 기쁨이었죠. 그런데 오늘따라 그 미소가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언니, 할 말이 있어. 아리나가 흥분된 목소리로 화면 너머에서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신났어? 승진이라도 했니? 아리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 결혼해. 민준 씨가 청혼했어.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책상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냅킨으로 쏟아진 커피를 닦으며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결혼? 만난 지 이제 8개월밖에 안 됐잖아. 아리나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언니, 좀 빠른 거 알지만 민준 씨는 내가 만나본 남자 중에 가장 진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그분 가족들도 나를 친딸처럼 대해주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리나는 3년 전 교환 학생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갔습니다. 그곳에 남아 취직하고 자리를 잡겠다고 했을 때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저 젊은 날에 스쳐가는 인연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니 너무 성급했습니다. 아리나,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한국과 우리 문화는 정말 많이 달라. 제 말에 동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언니는 아직도 나를 어린애로 보는구나. 민준 씨 가족은 정말 좋은 분들이야. 나를 존중해주고 한국어도 정성껏 가르쳐 주셔. 한국 남자들은 우리 고향 남자들보다 훨씬 가정적이고 책임감도 강해. 문득 제 절친한 친구 마라가 떠올랐습니다. 2년 전 마라는 국제 데이팅 앱을 통해 이탈리아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동화 같았습니다. 유럽 여행, 부유한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 꿈 같은 이야기였죠. 하지만 결혼 6개월 만에 그녀는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폭력적인 남편은 그녀를 동유럽에서 데려온 예쁜 장식품처럼 취급했습니다. 지금 말하는 우울증과 싸우며 여전히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리나, 마라 기억나.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잊었어. 국제결혼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어. 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모든 국제결혼이 마라 같지는 않아. 그건 그 남자가 나쁜 사람이었던 거야. 민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한국에는 행복하게 잘 사는 벨라루스 여자들도 많아.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결혼 정년기 남성 인구가 여성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갔고 남은 이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자나 실업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동유럽 여성들은 국제 결혼 시장에서 상품처럼 여겨지기 일쑤였습니다. 아리나, 제발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봐. 결혼은 평생을 좌우하는 결정이야.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 평생 한국에서 살 수 있겠어. 아리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는 날 이해해 줄 줄 알았어. 항상 나를 지지해 줬잖아. 왜 이제 와서 내 행복을 막는 거야? 논쟁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저는 동생의 행복을 위해 그런다고 생각했지만 아리나는 제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 한다고 느꼈습니다. 통제하는 게 아니야. 걱정돼서 그러지. 더 나은 삶을 찾아 해외로 나갔다가 상처만 안고 돌아온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 경우는 달라. 민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왜 날 못 믿어? 격렬한 말다툼 끝에 아리나는 울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최선일까? 동생은 언제나 제 삶의 이유이자 제가 지켜야 할 보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는데 어머니 방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어머니가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의 상태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난 10년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아리나는 제 전부였습니다. 저는 의대 진학의 꿈을 포기하고 은행에 취직해 동생 학비를 대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둘만 남자, 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다투는 소리에 너무 놀랐단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엄마,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다. 내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웠어. 너무 어린 나이에 너를 가장으로 만들었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전 그냥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예, 어머니의 앙상한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카티야, 아리나 일말이다. 나도 들었다. 네가 왜 걱정하는지 이해한다. 하지만 때로는 전화로만 듣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고 판단하는 게 더 좋단다. 한국은 내게 너무 먼 나라니 직접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제 사랑과 걱정이 오히려 동생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어렸습니다. 가보렴. 넌 우리 가족을 위해 너무 많이 희생했어. 이번에는 동생을 위해서,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가봐. 새로운 걸 경험해 보렴. 이틀 후 어머니는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휴가를 냈고 직장 동료인 리사가 어머니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아리나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갈게. 결혼 문제는 만나서 얘기하자. 미안해. 동생은 곧바로 기쁨이 가득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만약 동생이 정말 속고 있는 거라면 어떻게 구해내야 할까? 그리고 만약 그들이 정말 행복한 사이라면 편협했던 나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비행기에 오르는 제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동생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였습니다. 창밖으로 민스크 시내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어쩌면 이번 여행이 동생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무언가를 가르쳐 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한글 간판과 분주한 사람들 속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쾌적했습니다. 긴 비행으로 지쳐 있었지만 깔끔한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제시하자 출입국 직원이 간단한 영어로 몇 가지를 물었고 모든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끝났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이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리나가 알려준 대로 공항 철도역으로 향했습니다. 동생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 마중 나오지 못한다며 대중교통 이용권, 디마니 카드를 사는 법과 가는 길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카드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앉아 창밖 풍경을 보는 순간 제 편견은 하나씩 깨져나갔습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로 가득했고 그 사이사이로 푸른 녹지와 햇살 아래 반짝이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세련되고 정교했습니다. 시청역에 도착해 환승하는 과정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모든 안내판에는 한국어 외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병기되어 있었고 곳곳에 디지털 스크린은 다음 열차의 실시간 도착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민스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아리나가 사는 강남으로 가기 위해 2호선에 올랐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서인지 객차 안은 비교적 한산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술에 취한 중년 남자가 비틀거리며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았고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흐릿한 그의 눈이 제게 고정되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어설픈 영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왔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요. 저는 대화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계속해서 중얼거리며 점점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벨라루스 여자들 예쁘기로 유명하지. 당신도 예쁘네. 한국에는 왜 왔어? 남자친구는 있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낯선 곳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상황을 눈치챈 듯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누구 하나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자리를 옮기려 하자 남자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가? 얘기 좀 더 하자고. 술 한잔 할까? 바로 그 순간 객차 반대편에서 제복을 입은 지하철 경찰대원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아무런 도움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그가 상황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고 계십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경찰대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취객은 오히려 더 흥분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 외국 아가씨랑 얘기 좀 하겠다는데. 상황이 악화될 기미를 보이자 경찰대원은 신속하게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차가 다음 역에 멈추자 이미 2명의 경찰관이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경악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차분하게 취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제복 차림이었으며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취객이 계속 저항했지만 그는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상황을 제압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많이 취하셨으니 저희가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동료가 취객을 부축해 나가는 동안 남은 경찰관이 제게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다만 너무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놀랐을 뿐이에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열차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죠. 그는 자신을 보현이라고 소개하며 제가 어디로 가는지 묻고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을까 두려워 그의 호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후 보현 씨는 한국의 문화와 주의할 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친절한 태도에 저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오셨다고 했죠. 민스크? 보현 씨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 가장 친한 친구인 민준이가 곧 벨라루스 아가씨와 결혼하거든요. 그 친구가 신부 고향이 민스크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혹시 아리나? 보현 씨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설마 아리나 씨 언니분이세요? 민준이가 오늘 아리나 씨 언니가 온다고 했는데 이 우연의 일치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보현 씨는 민준 씨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아리나는 오늘 밤 저녁에 두 사람을 제게 소개시켜 줄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운명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보현 씨의 안내를 받아 아리나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동생은 달려와 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제가 보현 씨를 만나게 된 경위를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언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만나? 내가 오늘 저녁에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 씨도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숙하고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악수를 할 때 그의 진심 어린 미소는 저도 모르게 마음속 경계심을 녹였습니다. 카티아 씨, 드디어 뵙네요. 아리나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 부모님께서 식사에 초대하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온 이상 민준 씨의 가족을 만나는 것이 이번 방문의 가장 큰 목표였으니까요. 민준 씨의 가족은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따뜻한 환대와 함께 구수한 음식 냄새가 저를 감쌌습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반겨주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등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처음 보는 음식이었지만 한 입 맛보는 순간 그 신선하고 깊은 맛에 매료되었습니다. 식사 중에 민준 씨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카티아 양, 아마 많은 걱정을 안고 오셨을 겁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아리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준이도 책임감 있는 아이니 부디 믿어주십시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가식이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마음속 의심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혼자서 산책하는 여성들이 보였다는 점입니다. 벨라루스에서는 이 시간에 여자가 혼자 밖에 나가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말하자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완벽하게 평화로운 건 아니지만 치안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서울은요. 하늘 아래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보며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곳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효율적인 대중교통, 깨끗한 거리, 안전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 씨와 그의 가족은 진심으로 아리나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내 동생이 평생을 이 낯선 나라에서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퇴근한 보현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저와 동행했습니다. 첫인상 외에 한국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되지는 않아요. 보현 씨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가족 전체가 걸린 문제니까요. 앞으로 며칠간 제가 서울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요. 호텔 로비에서 헤어지며 저는 오늘 하루의 경험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세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와 아리나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때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저는 서서히 이곳의 생활 리듬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리나의 아파트에 머물며 동생의 일상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매일 아침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출근하는 동생, 동료들과 유창한 한국어로 통화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수줍고 조용했던 동생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보현 오빠가 경복궁이랑 시내 구경시켜준대. 아리나가 아침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보현이라는 이름에 저도 모르게 심장이 살짝 빨리 뛰었습니다. 지하철 사건 이후 그는 종종 우리를 찾아와 서울의 구석구석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지적인 대화 방식과 다정한 태도는 언제나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경찰관으로서 그는 책임감이 강했지만 동시에 부드럽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보현 씨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휴일이라서요. 평소 입던 제복 대신 단정한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께 한국의 역사를 체험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경복궁은 번화한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 자리한 웅장한 건축물이었습니다. 보현 씨는 궁의 역사와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단순한 관광 가이드를 넘어 자국의 역사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문득 저는 벨라루스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너무 현실적인 문제에만 몰두하느라 제 조국의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외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점심에는 전통 식당에서 다양한 한식을 맛보았습니다. 대화는 점차 깊어졌습니다. 카티아 씨는 벨라루스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보현 씨가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개인 대출 담당 관리자로 일해요. 중요한 직책이네요. 그 일을 좋아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내 일을 좋아하나? 저는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그저 책임감 때문에 직업을 가졌습니다. 좋아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한다기보다는 해야 할 일에 가까웠죠. 제가 답했습니다. 보현 씨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럼 원래 꿈은 무엇이었나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현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꿈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고 언제나 가족을 위해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명동성당 근처로 가는 길에 보현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가족의 뜻에 따라 경찰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고 언젠가 소설을 출판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꿈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의 말은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롯데 월드타워에 올랐습니다.
노을 지는 도시의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저건 뭐예요? 제가 전망대 난간에 걸린 자물쇠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사랑의 자물쇠라고 해요. 연인들이 이름을 적어서 걸어두면 영원한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믿죠. 보현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자물쇠에 손을 댔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조금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사랑을 붙일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벨라루스로 돌아가시면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보현 씨의 질문이 제 생각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돌아가면 저는 말을 시작하다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돌아가도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또다시 은행, 숨막히게 반복되는 일상뿐이었습니다. 타워에서 내려와 근처 카페에 앉았을 때 보현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카티아 씨,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에게 끌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에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보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리나 씨에게 들었어요.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오셨다고. 하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의 행복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침묵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게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어머니를 돌봐주고 있는 친구 리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티아, 어머니께서 다시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계셔.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다는 소식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당장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알았어,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당황한 채 보현 씨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대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현 씨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상자 하나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일단 비행기 표부터 알아봅시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보현 씨는 내내 제 곁을 지키며 아리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의 침착함과 실질적인 도움 덕분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로비에서 헤어지기 전 보현 씨의 표정은 아주 진지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저는 지지할 겁니다. 만약 다시 돌아오고 싶으시다면 기다릴게요. 여기서 당신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내 상황을 이해해주고 조건 없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방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 동생의 결혼 문제, 그리고 보현 씨에 대한 감정까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제 자신에 대해, 제 인생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리나가 공항까지 저를 배웅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동생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언니, 나랑 민준 오빠 일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잠시 생각하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걱정 많이 했어. 하지만 지금은 네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해. 민준 씨는 좋은 사람 같아.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아리나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언니, 정말 고마워. 제가 게이트로 들어가기 직전 보현 씨도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드리세요. 한국의 약초차인데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남자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짧았던 한국 여행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 비행기가 이륙하고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앞으로 제게 중요한 결정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봐야 할 책임, 동생의 결혼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어쩌면 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 벨라루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은 올 때보다 한결 가벼웠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기는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한국으로 이주해서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대담한 생각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민스크의 공기는 서울보다 훨씬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착륙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의사와 상담한 결과 상황은 명확했습니다. 어머니의 심장 기능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했지만 벨라루스의 의료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상 곁에 앉아 고민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이건 운명의 장난일지도 몰라.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고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한국으로 가자.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곳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래요. 민준 씨 가족도 정말 좋고요. 엄마를 그곳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받는 게 더 나은 선택일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모두 한국으로 이주하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카티야, 무슨 소리니? 우리 집, 내 직장, 모든 게 다 여기에 있는데. 알아요, 엄마. 하지만 때로는 변화가 필요해요. 한국에서는 더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저는 글로벌 금융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아리나 곁에 있을 수 있잖아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혹시 그 경찰관 청년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한국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삶의 가능성을 봤어요. 그곳이라면 저도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보현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안부를 물으며 서울의 한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인력을 채용한다는 정보를 첨부했습니다. 제 이력서를 추천해 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우연의 일치는 제게 운명의 힘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보현 씨와 아리나의 도움을 받아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외국인 거주 규정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어머니의 태도도 점차 바뀌었습니다. 제가 모아온 정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죠. 어느 날 밤 어머니와 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또다시 가족을 위해 제 인생을 희생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요, 엄마. 이건 제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쩌면 제 인연도 그곳에 있을지 모르고요. 어머니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보현이라는 그 경찰관 청년 말이구나. 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해보렴. 네가 행복하다면 엄마도 행복하단다. 결정이 내려지자 모든 일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보현 씨가 소개해준 금융기관은 제 이력서를 검토했고 곧 화상 면접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의 벨라루스 및 동유럽 시장에서의 경험은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2주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서울지사의 동유럽 지역 비즈니스 매니저로 채용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비행기에 오르던 날 민스크를 떠나는 슬픔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에 비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 아리나와 민준 씨 그리고 보현 씨가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현 씨와 재회하는 순간 제 심장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는 즉시 최고의 국제병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언어 때문에 불편함도 있었지만 병원의 국제 환자 지원센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저보다 더 빨리 한국 생활에 적응하셨습니다. 외국인 노인 클럽에 가입하시고 심지어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하셨습니다. 저 또한 새로운 직장 환경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보현 씨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주말마다 우리는 함께 서울의 흥미로운 장소들을 탐험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어를, 저는 그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6개월 후 아리나와 민준 씨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서양 스타일이 멋지게 어우러진 결혼식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맨 앞줄에 앉아 눈부신 한복을 입은 행복한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몰라보게 건강해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제 결정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피로연중에 보현 씨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가볍게 잡고 정원으로 이끌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그는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청혼은 아니에요. 보현 씨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저 약속이에요. 당신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저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낯선 타국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동생의 행복, 그리고 제 삶의 사랑까지.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나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용기 또한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타국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후 어느 날 아침 보현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 할 말이 있어. 짧은 메시지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거의 1년간 만나면서 그가 이렇게 정중하게 약속을 잡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뜬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신중하게 고른 원피스를 입고 한강변의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보현 씨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멋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붉은 장미 한 송이와 작은 벨벳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디저트가 나온 후 보현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카티야,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지난 1년은 당신이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그가 상자를 열자 안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네, 좋아요라고 말하기 위해 입을 여는 순간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리나였습니다. 이 전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이건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현 씨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아리나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의사 선생님이 아주 위독하시대.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당황한 채 보현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대요. 병원에. 보현 씨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반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요. 걱정 말아요. 당신 대답은 기다릴 수 있으니까. 병원 복도의 조명은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아리나와 민준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신부전이래요. 아리나가 흐느꼈습니다. 지금 응급 처치 중이세요. 그 후 몇 시간은 악몽처럼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위기는 넘겼지만 심장 판막 교체 수술이 필요합니다.
연세와 현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위험 부담이 아주 큽니다.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 60% 정도입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상황은 악화될 뿐입니다. 온갖 기계 장치에 둘러싸여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니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생사가 걸린 너무나 큰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수술 위험은 높았지만 하지 않으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수술비 또한 문제였습니다. 저를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한국에 모시고 온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병실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깨어 계셨습니다. 쇠약했지만 정신은 또렷하셨습니다. 카티야, 어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의사 선생님과 얘기 다 했다. 나 수술 받을란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보낸 하루하루가 내 평생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어. 너와 아리나가 사랑을 찾는 걸 보니 더 바랄 게 없단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수술비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은행에 대출을 문의했지만 한국에서의 근무 기간이 짧아 한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벨라루스에 있는 집을 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보현 씨가 놀라운 소식을 들고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민준이랑 얘기했어요. 민준이 아버님이 이 병원 이사회 임원이세요. 특별 지원 기금을 신청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직접 수술을 집도하고 비용도 대폭 낮춰주기로 했어요.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보현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리나 씨와 어머님도 우리 가족의 일부입니다. 당신 혼자 이 일을 감당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보현 씨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는 제가 감히 꿈꿔본 적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카티야, 내일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것만은 알아주렴. 한국에 온 것은 내 평생 최고의 결정이었단다. 보현이가 청혼했다면서. 제가 놀라자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승낙하렴. 그 아이는 좋은 사람이야. 널 행복하게 해줄 거다. 너는 너만의 삶과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다음 날 수술은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보현 씨는 내내 제 곁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지쳤지만 미소 띤 얼굴로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강한 분이시네요. 곧 회복하실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보현 씨가 저를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겁니다. 그날 밤 병원 근처 작은 정원에서 저는 보현 씨에게 말했습니다. 제 대답은 네, 좋아요예요. 이번 위기를 겪으며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현 씨는 반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제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모든 걸 다할게. 우리 함께 인생의 모든 시련을 이겨나가자. 밤하늘 아래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집이란 장소가 아니라 사랑받고 받아들여지는 느낌, 소속감이라는 것을. 민스크에서 서울까지, 의심에서 수용까지, 책임에서 사랑까지. 제 여정은 예기치 못한 우여곡절로 가득했지만 그 모든 발걸음은 저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의 햇살 아래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속에서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모험은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고 가장 큰 용기는 스스로에게 사랑받을 기회를 허락하는 것이라는 것을. 새로운 삶은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저와 보현 씨는 어머니와 아리나의 집에서 멀지 않은 한강변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결혼 후 첫 1년은 서로에게 적응하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과정을 수료하고 정식 의료 코디네이터가 되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접어두었던 의학에 대한 꿈과 다시 연결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보현 씨의 첫 소설은 마침내 출간되었고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꾸준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역 사회의 일원이 되어 세계 각국에서 온 은퇴자들과 함께 활동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셨습니다. 아리나와 민준 씨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곧 첫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언니, 나 이제 이모 되는 거야. 믿을 수가 없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제 할머니가 되는구나. 어머니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외손주를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아리나가 진통을 시작한 날, 우리 가족 모두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3시 17분, 정적을 깨고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언니, 와서 조카 봐. 아리나가 지쳤지만 행복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름은 미카이라고 지었어. 벨라루스에서도 한국에서도 친숙하게 들리는 이름으로 정했어. 제가 조심스럽게 이 새로운 생명체를 품에 안았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 작은 생명은 두 개의 문화와 역사를 잇는 존재이자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에 온 걸 환영해, 미카이. 제가 속삭였습니다. 너에겐 지구 반 바퀴에 걸쳐 있는 특별한 가족이 있단다. 모두가 사랑으로 가득하지. 서울의 한 병원에서 한국과 벨라루스의 피가 섞인 조카를 안고 저는 깊은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인생은 때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종종 그보다 더 멋진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새벽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문으로 여명이 비쳐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보현 씨와 저는 서로에게 기댔습니다. 무슨 생각해? 그가 물었습니다. 인생의 신비로움에 대해서요. 제가 답했습니다. 저는 아리나가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 걸 말리려고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한국 남자와 결혼했고 온 가족이 여기에 있고 한국에서 태어난 조카까지 생겼네요. 보현 씨가 웃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결정들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한 결혼을 막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결국 이곳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까지 만들어냈어요. 고마워요. 저는 보현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뭐가 고마워. 사랑의 가능성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제 꿈을 샌도록 지지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가 제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건 나의 영광이지.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낯설기만 했던, 하지만 이제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이 도시에서 저와 보현 씨, 그리고 우리 가족은 계속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것입니다. 문화를 초월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용기와 성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마음의 집을 찾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입니다.